영원한 성지라 믿었던 곳에서 균열은 가장 먼저 생깁니다. 바로 한국 20대의 아이폰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때 다음 폰으로 아이폰을 꼽던 20대가 60%가 넘었는데 지금은 아이폰 50%, 갤럭시 46%, 격차가 단 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 중 10명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매달 아이폰에 무심코 지불하던 그 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성지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20대는 오랫동안 아이폰의 마지막 성지였습니다. 성지가 뭐냐고요? 다른 곳이 다 무너져도 여기만은 절대 안 무너진다. 그렇게 믿던 마지막 요새를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보면요. 삼성 갤럭시가 열에 7, 애플은 넷에 하나 정도입니다. 50대로 올라가면 열에 9, 60대는 열에 9 이상이 삼성이에요. 사실상 전 연령이 삼성 천하인 셈이죠. 그런데 딱 한 세대, 20대만은 달랐습니다. 전 연령을 통틀어 오직 20대에서만 아이폰이 갤럭시를 앞섰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20대의 아이폰이 60%, 갤럭시가 40%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친구 10명이 모이면 그중 6명이 아이폰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위 30대만 해도 삼성 50, 애플 47로 팽팽한 접전이었는데 20대만은 아이폰의 확실한 우세였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젊은 세대가 붙잡고 있는 한 애플의 미래는 끄떡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20대가 곧 10년 뒤에 주력 소비자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성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의 2025년 조사를 보겠습니다. 20대의 갤럭시 사용률이 2024년 34%에서 2025년엔 40%로 올라섰습니다. 1년 새 6%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20명 중 1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조용히 폰을 갈아탄 셈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균열은 다음에 살 폰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폰으로 아이폰을 사겠다는 20대가 50%, 갤럭시가 46%, 격차가 단 4%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젠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격차는 60대 36이었거든요. 아이폰이 갤럭시를 거의 2배로 앞서던 그림이 딱 1년 만에 코앞의 승부로 뒤집힌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명 중 10명이 마음을 돌려서 갤럭시 쪽으로 발을 옮긴 거예요. 무너지지 않던 마지막 성벽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입니다. 물론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아직도 아이폰을 사겠다는 비율이 61%로 높거든요. 지금 성지를 등지고 걸어 나오는 건 주로 20대 남성입니다. 10명 중 6이 지키던 자리가 이제 5대 5의 살얼음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들은 애플이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에 무슨 배신감을 느낀 것도 아니에요. 아이폰 로고가 주던 그 감성, 그거 하나 보고 130만 원을 기꺼이 내던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그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둘 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콧대 높던 세대의 마음을 돌린 걸까요? 그 첫 단서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데 있습니다. 바로 매일 폰을 손에 쥐는 순간의 사소한 불편입니다. 단서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손에 쥐는 순간 아주 사소한 곳에 숨어 있었죠. 20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는 불편,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녹음입니다. 아이폰은 국내에서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지금 20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바 면접, 계약 상담, 전화로 오가는 약속이 하루에도 수두룩합니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말 한마디에 돈이 걸린 통화가 많거든요. 이 세대에게 통화 녹음 없는 폰은 계약서 없이 말로만 거래하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상대가 말을 바꿔도 증거가 없습니다. 갤럭시 쓰는 친구는 통화 버튼 한 번이면 다 남는데 내 아이폰만 안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일 쌓이면 어느 순간
결심이 서는 거죠. 두 번째는 결제와 교통카드입니다. 갤럭시를 쓰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삼성페이로 편의점에서 긁고 그대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거든요. 카드도, 교통카드도 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어떨까요? 애플페이는 국내 도입이 한참 늦었고 교통카드 호환도 아직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출근길 개찰구 앞에서 카드를 따로 꺼내대는 그 몇 초를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수백 번 반복되는 번거로움입니다. 갤럭시 든 친구는 폰만 툭 대고 지나가는데 나만 매번 지갑을 뒤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화면입니다. 아이폰 16 일반 모델은 아직도 60Hz 화면을 씁니다. 부드러운 120Hz는 비싼 트로 모델에만 넣어줬죠. 쉽게 말하면요, 화면을 넘길 때 1초에 책장을 60번 넘기느냐 120번 넘기느냐의 차이입니다. 2배는 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는 하루 종일 화면을 스크롤하고 게임하고 영상을 넘깁니다. 이 부드러움의 차이를 눈이 먼저 알아차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격입니다. 요즘은 30만원대 보급형 안드로이드 폰도 120Hz 화면을 답니다. 그런데 130만원이 훌쩍 넘는 아이폰이 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값은 4배가 넘는데 화면은 오히려 뒤처진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그냥 취향 차이 같습니다. 통화 녹음 좀 없으면 어떻고 화면 좀 덜 부드러우면 어떠냐고 하실 수 있어요. 20대가 등을 돌린 이유가 겨우 이거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도 폰을 바꾸지 않죠. 감성 하나면 이런 불편쯤 다들 눈 감아줬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화가 나는 건 이 모든 불편에 돈까지 붙는다는 겁니다. 130만 원을 내고도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그 숨은 청구서를 지금부터 한 장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갑을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아이폰 17 기본형 가격표에 찍힌 숫자는 약 130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통째로 날아가는 돈이죠. 그런데 이 130만 원은 진짜 청구서의 첫 줄일 뿐입니다. 먼저 케이스와 강화 유리부터 볼까요? 130만 원짜리 유리 덩어리를 맨손으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보통 5만 원 정도가 여기서 또 빠져나갑니다. 커피 10잔 값이 폰을 감싸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충전기는 아예 상자 안에 없습니다. 정품으로 챙기면 또 약 3만 원, 130만 원을 냈는데 콘센트에 꽂을 선 하나를 따로 사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큰 줄이 나옵니다. 애플케어라는 보험이에요. 액정 한 번 깨지면 공식 수리비가 살벌하니까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합니다. 보통 2년에 20만 원 안팎이죠. 폰을 산 게 아니라 병원 정기권을 끄는 셈입니다. 여기에 충전도, 여분 케이블, 이어폰까지 붙습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6살 직장인 한 분이 계신다고 해보죠.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사례입니다. 큰맘 먹고 아이폰을 130만 원에 삽니다. 그런데 케이스에 5만 원, 충전기에 3만 원, 애플케어에 20만 원, 여기에 이런저런 액세서리까지 더하니 어느새 3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후기를 보면 액세서리로만 30만 원 넘게 깨졌다는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손에 쥔 건 폰 한 대인데 지갑에선 폰값의 4분의 1이 더 빠져나간 겁니다. 그 분노, 계산해보니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30만 원을 내고 여러분이 손에 쥐는 진짜 값어치는 절반입니다. 왜냐고요? 아이폰 17 기본형은 램이 8기가거든요. 애플이 그렇게 자랑하는 최상위 AI 기능은 12기가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산 기본형은 핵심 기능이 처음부터 빠져있는 반쪽짜리 프리미엄인 거예요. 풀코스를 시켰는데 메인 요리가 빠진 채로 나온 셈이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왜 다른 폰으로 갈아타지 못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전환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아탈 때 무는 위약금이에요. 그동안 쌓은 사진, 결제한 유료 앱, 애플워치, 에어팟, 한번 애플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나올 땐 이 모든 걸 주고 나와야 합니다. 경제학에선 이런 걸 포로 시장이라고 불러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가는 위약금 무는 헬스장 같은 구조인 거죠. 애플은 바로 이 자물쇠를 믿고 불편을 고쳐주지 않아도 손님이 못 떠난다고 계산한 겁니다.
게다가 이 130만 원은 사는 그 순간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새 폰이 중고로 넘어가는 순간 값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몇 달만 지나도 여러분 손안에 130만 원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몸값으로 주저앉아요. 결국 130만 원을 내고 여러분 손에 진짜로 남는 값어치는 딱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케이스로, 보험료로, 빠진 AI 기능으로, 감가상각으로 소리 없이 증발한 거예요. 130만 원짜리 프리미엄이라더니 손에 쥐는 건 결국 반쪽입니다. 20대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조용히 등을 돌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애플은 왜 이 비싼 값을 다 받아가면서도 이걸 안 고쳐줄까요? 돈이 없어서도, 기술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 답을 파고들다 보면 여러분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답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애플은 지금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그 애플이 부품을 부거라는 처지가 됐거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의 축이 통째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고성능 메모리 배란이 터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서버의 두뇌에 들어가는 초고속 기억 장치, 이걸 HBM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계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돈을 줘도 못 구합니다. 만드는 속도보다 사겠다는 곳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이 귀한 시장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회사가 세계 HBM 시장의 80%대를 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 10대 중 8대는 한국산 두뇌를 쓰는 셈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폰에 들어가는 12기가 메모리 값이 한 분기 만에 89%나 뛰었습니다. 12만 원 하던 게 22만 원이 됐죠. 석 달 만에 값이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팝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에 만들 HBM이 이미 다 팔려나갔고 창고의 디램 재고는 4주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파는 사람이 왕이 되는 시장, 경제학에선 이걸 판매자 우위라고 부릅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딱 그 슈퍼 을입니다. 을인데 값보다 더 센 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애플은 공장이 없습니다. 설계만 하고 생산은 남에게 맡기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플은 메모리를 스스로 단 한 개도 못 만듭니다. 결국 삼성과 SK 앞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불편해하던 그 8기가 원가 절감도 알고 보면 이 메모리 대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값이 2배로 뛴 부품을 팔리는 수억 대 폰에 넉넉히 넣자니 원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값은 애플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삼성 단가를 뚝뚝 깎아버렸죠. 세계 최대 고객이 애플이었으니까요. 애플이 얼마에 사겠다고 하면 부품 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돈을 싸들고 찾아가도 줄을 서야 합니다. 값을 깎기는커녕 부르는 대로 다 주고도 물량을 못 받습니다. 심지어 경쟁사가 가져갈 메모리까지 미리 사재기하면서 값이 얼마든 상관없다는 듯 쓸어담고 있어요. 세계 최강 애플이 한국 회사 앞에서 물건 좀 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 사이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새 640%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00% 넘게 올랐죠.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 100만 원을 넣어둔 분은 740만 원이 된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물결을 우리 기업들이 정면으로 올라탄 거예요. 수십 년간 반도체에 투자한 결실이 하필 애플이 가장 아쉬울 때 빛을 발한 겁니다. 결국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슈퍼 을 시대를 애플이 다름 아닌 자기 손으로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애플이 던진 부메랑 하나가 지금 부메랑이 되어 자기 목을 겨누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 하나에만 매달리기 싫었습니다. 화면값을 깎으려면 경쟁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BOE를 견제카드로 키웁니다. 싼 하청을 곁에 두면 삼성 단가도 흔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BOE의 아이폰 화면 비중은 몇 년 만에 0%에서 약 20%까지 올라갔습니다. 5대 중 1대는 중국 화면을 달고 나온 셈이죠. 그런데 이 카드가 애플의 손을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BOE가 삼성의 영업 비밀을 훔쳤거든요.
2025년 7월 미국 무역위원회는 BOE 제품의 미국 수입을 14년 8개월이나 막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반은 바뀌는 시간이죠. 그리고 2025년 11월 삼성이 최종 완승합니다. 오히려 BOE에게 사용료까지 받는 구도로 끝났죠. 결말은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죠? 2026년 1월 애플은 아이폰 화면 주문을 BOE에서 다시 삼성으로 되돌렸습니다. 견제하려 키운 자객이 결국 자기 등을 찌른 셈입니다. 싼 하청 키우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부메랑은 화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폰의 두뇌, AI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비서 시리, 여러분도 답답했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요. 애플은 자체 AI 경쟁에서 밀렸고 결국 스스로 만들기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놀라운 계약을 맺죠. 새 시리의 두뇌로 구글의 제미나이 2.5%를 통째로 빌려 쓰기로 한 겁니다. 그 값이 한 해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혁신 기업이 경쟁사의 두뇌를 매년 빌리는 거예요. 자기 식당 메인 요리를 옆집에서 배달시켜 손님상에 올리는 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애플이 매출에서 연구개발에 쓰는 돈은 7에서 8% 뿐입니다. 삼성은 11.6%, 구글의 알파벳은 15%를 씁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비중이 경쟁사의 절반 수준인 거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애플은 2024년에 자사주를 약 146조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2025년에도 140조 원을 더 승인했죠. 미래를 만들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산 겁니다. 주주에게 박수받기는 좋지만 새 기술은 나오지 않죠. 이런 선택의 결과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한때 애플은 자율주행차, 이른바 애플카에 13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결국 프로젝트를 통째로 접었어요. 10년 넘게 공들인 미래 먹거리 하나가 성과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접는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접는 폰을 팔았습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은 2026년 가을에야 나옵니다. 무려 6년이나 늦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성지의 20대가 느낀 그 정체,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 감각.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화면도, 두뇌도, 접는 기술도 결국 남에게 기대는 구조였습니다. 겉은 번쩍이는 프리미엄인데 속을 뜯어보면 남의 부품과 남의 기술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낀 그 정체는 감이 아니라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플은 끝났다고 결론 내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각, 정반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20대가 걸어 나온 바로 그 문으로 오히려 걸어 들어간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은 이대로 끝난 걸까요?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또 진짜를 놓칩니다. 숫자로 보면요, 애플은 2025 회계연도에 매출 4,160억 달러를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70조 원,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순이익만 1,120억 달러였죠. 무너진다던 중국에서도 2025년 4분기에 점유율 22%로 다시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 이건 몰락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던 마지막 성벽에 처음 금이 간 변곡점입니다. 성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런 반전은 애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좌는 언제든 흔들립니다. 삼성도 2016년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로 폰을 통째로 단종시킨 뼈아픈 과거가 있으니까요. 어느 기업도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애플을 비웃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세대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속을 따지는 20대는 갤럭시로 내려오는데 젊어 보이려는 40대는 오히려 아이폰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40대 아이폰 사용률은 10명 중 2명에서 이제 3명꼴로 늘었습니다. 애플 페이페이와 교통카드가 뒤늦게 되면서 등 돌렸던 40대가 돌아온 거죠. 20대 여성은 여전히 10명 중 6명이 아이폰 곁에 남아있고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20대를 밀어낸 그 편의성이 40대는 오히려 끌어당긴 겁니다.
같은 편의성이 세대마다 정반대로 작동하는 엇갈린 에스컬레이터인 셈이죠. 그래서 결국 교훈은 분명합니다. 폰은 브랜드로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용 계산으로 골라야 합니다.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묶여있는 앱과 액세서리가 갈아탈 때 얼마가 되는지 따져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붙잡는 위약금이니까요. 둘째, 기기값만 보지 말고 케이스와 보험, 수리비까지 2년치를 전부 더해야 합니다. 셋째, 2년 뒤 중고로 팔 때 얼마가 남는지 그 감가상각까지 계산해 넣으세요. 이 3가지만 챙겨도 여러분은 2번 다시 호갱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진짜 승부입니다. 2026년 가을이면 삼성과 애플이 접는 폰으로 정면 충돌합니다. AI 두뇌 경쟁도 이제 막 불이 붙었고요. 성지가 무너졌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껏 골라잡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브랜드에 끌려다니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려 현명하게 고르는 소비자. 그게 이 경쟁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 중에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 폰은 무엇으로 갈아탈 생각이신가요? 갈아탄 결정적 이유가 있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지금 폰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가장 정직한 정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최강 애플을 줄세운 삼성 슈퍼 의뢰 정책, 그리고 2026년 가을 폴더블 대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세가 1000만 원을 찍은 갤럭시 Z 트라이폴드와 애플의 첫 아이폰 폴드.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1위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 기술을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것도 자기 미래가 걸린 사업부를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0년 동안 자동차의 심장을 만들어 온 독일의 한 부품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세계 1위인 자기 사업부를 단돈 2조 6천억에 넘겼습니다. 흑자를 대는 사업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결정이죠. 여기엔 숫자로만 확인되는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락의 각고는 지금 한국 제조업을 향해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 1위 사업을 헐값에 내다 파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것도 앞으로 돈이 돼 미래 먹거리를요. 보통은 절대 안 팝니다. 알짜일수록 끌어안고 키우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독일의 부품회사 GTF가 발표를 하나 내놓습니다. 자사의 ADAS 사업을 삼성 자회사인 하만에 넘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액은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이었죠. 쉽게 말하면요, 웬만한 중견기업 여러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업계에서는 GTF가 비싸게 받았다는 말보다 왜 팔았느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 하나는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이 GTF라는 회사 전체를 산 게 아닙니다. GTF의 여러 사업부 중에서 ADAS라는 한 조각만 떼어온 거예요.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킨 게 아니라 가장 값나가는 한 덩어리만 도려낸 거니까요. 그렇다면 ADAS가 대체 뭐길래 세계 1위라는 말이 붙는 걸까요? ADAS는 자동차가 스스로 앞을 보고 판단하게 돕는 기술입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재고 차선을 읽고 위험하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눈과 반사신경에 해당합니다. 그 핵심이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부르는 스마트 카메라예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GTF는 세계 점유율 약 30%를 가진 1위였습니다. 3대 중 1대꼴로 GTF의 눈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사업부는 적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흑자를 내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알짜였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스스로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지금, ADAS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미래 먹거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흑자에, 세계 1위에, 미래 먹거리인데 왜 팔았을까? 상식적으로는 절대 안 파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GTF는 팔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미래를 잘라서 내놓은 겁니다. 이 매각은 2026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직원 약 3,750명이 하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사람까지 딸려보내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던 거죠. 그럼 이 GTF라는 회사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1915년에 세워진 100년을 훌쩍 넘긴 독일의 부품 명가입니다. 자동차의 변속기와 차체 뼈대를 만드는 분야에서 세계 최대급으로 꼽히던 거인이었죠. 이런 거인이 미래를 팔았다는 건 분명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GTF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도대체 어쩌다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먼저 이 회사가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GTF는 1915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버텨온 회사인 거죠. 이곳은 독일 기계공학의 자존심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동차의 변속기,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그 정교한 부품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명가였습니다. 쉐시라고 부르는 자동차의 뼈대까지 이 회사 손을 거치지 않은 독일차가 드물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동차의 근육과 뼈대를 책임지던 장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의 힘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좋은 차의 조건이 힘 좋은 엔진과 부드러운 변속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심장은 전기 모터로, 두뇌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요즘 차 이야기를 하면 마력보다 자율주행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바로 그 변화가 ZF가 제일 잘하던 것을 낡은 기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던 건데 그게 더 이상 안 팔리기 시작한 거죠. 회사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몸집을 키우기로 합니다. 흔들리는 본업을 다른 인수로 메우려 한 거죠. 2015년 ZF는 미국의 TRW를 사들입니다. TRW는 자동차 안전장치를 만들던 미국 부품회사입니다. 인수가는 약 128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0년, 이번엔 와브코를 삼킵니다. 와브코는 대형 트럭의 브레이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또 약 70억 달러, 약 8조 원을 썼습니다. 두 번을 합치면 약 21조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몸집을 불리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가게 2개를 더 사들인 자영업자를 떠올려 보세요. 가게는 늘었지만 갚아야 할 빚도 함께 불어난 겁니다. 처음엔 이게 승부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점에 세상이 전기차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ZF가 돈 들여 사들인 것들은 대부분 내연기관 시대의 부품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팔리는 물건은 그대로여야 빚을 갚을 텐데요.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팔리는 건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몸집을 키우려던 인수가 이제는 발목을 잡는 무게추가 되어 되돌아온 겁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작은 회사냐? 그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ZF의 매출은 약 4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1조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부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출 61조 원짜리 회사가 왜 흔들리느냐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재무제표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매출이 무려 61조인데 왜 미래 사업까지 팔아야 했을까요? 61조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가 흔들릴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출이 크면 안전하다는 착각. 오늘 그 착각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ZF의 매출은 약 4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1조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거인이죠. 그런데 이 거인의 몸속엔 갚아야 할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ZF가 진 순금융부채는 약 104억 유로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조예요. 여기서 잠깐
이걸 여러분의 살림살이로 바꿔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빚을 1억 2,500만 원이나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는 돈의 2배가 훌쩍 넘는 빚이죠. 자, 이제 이 빚이 어떻게 회사를 갉아먹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빚이 있으면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ZF가 이 부채 때문에 매년 무는 이자만 약 2조입니다. 61조를 벌어도 그중 2조는 벌기도 전에 이자로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들어오는 날 카드값부터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ZF의 순손실은 약 10억 유로, 그러니까 실제로 손에 남은 건 마이너스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익을 내던 회사가 이번엔 1조가 넘는 손실로 돌아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1조를 벌었지만 이자로 2조가 나가고 장부를 덮고 나니 남은 건 오히려 빚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를 경제에서는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재산은 많은데 당장 손에 쥘 현금이 말라버려서 급한 돈을 못 막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조차 다 갚기 버거운 위험을 뜻합니다. ZF가 딱 그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죠. 이 지경이 되면 회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급한 돈을 마련하려면 팔 수 있는 걸 팔아야 합니다. 문제는 ZF가 내놓은 게 적자 사업이 아니라 세계 1위 흑자 사업부였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키는 겁니다.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고 미래를 벌어다 줄 손발을 잘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부채를 갚는데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시 새겨보세요. 61조를 벌어도 이자와 손실을 빼고 나면 손해 주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61조짜리 거인이 팔아서 남긴 건 회사를 지탱할 미래 하나가 사라진 빈자리뿐이었습니다. 매출이 크다는 건 결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 문제만이었다면 굳이 미래 기술을 콕 집어 팔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엔 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필 잘 나가는 ADAS를 팔았을까요? 그것도 왜 삼성 하만이 그걸 샀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자동차 산업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는 기계였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심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장이 엔진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품을 사는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완성차 회사가 부품을 하나씩 따로 샀습니다. 카메라 따로, 화면 따로, 반도체 따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삽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조널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동차를 여러 구역으로 나눈 다음 그 구역을 통째로 묶어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조립 컴퓨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예전엔 나사 하나까지 따로 샀다면 이제는 앞부분 세트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완성차 회사는 이제 개별 부품이 아니라 하나로 합친 세트를 원합니다. 화면과 ADAS와 반도체를 붙여서 앞쪽 구역을 통째로 납품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ZF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ZF는 기계공학의 최강자였습니다. 변속기와 브레이크는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역량은 약했습니다. 그러니 이 통합 세트를 혼자 못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 하만은 어땠을까요? 하만은 원래 자동차 안 화면과 오디오,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가 주특기였습니다. 여기에 ADAS를 붙이면 눈이 생깁니다. 삼성 반도체 엑시노스를 붙이면 두뇌가 생기고요. 엑시노스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하는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결국 눈과 두뇌와 귀를 한 세트로 통째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사업부 매각이 아닙니다. 기계공학의 강자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의 강자에게 미래의 주도권을 넘긴 사건입니다. 판을 짜는 손이 바뀐 거죠. 이게 그냥 이야기일 뿐일까요? 숫자와 사실로 보면 분명합니다. BMW는 노이의 클라세라는 새 차부터 이 방식으로 갑니다. 노이의 클라세는 BMW가 새로 짠 차량 설계의 이름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나오는 뉴 iX3가
그 첫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삼성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V720이 들어가는 게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안전규정까지 힘을 보탭니다. 유럽은 새 차의 ADAS 기능을 의무로 달게 하고 있습니다. 안 달면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ADAS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표면적으로 이 거래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빚에 쫓긴 회사가 사업부를 판 겁니다. 하지만 한 겹을 더 벗기면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업의 주도권이 통째로 이동한 겁니다. 기계를 만들던 시대의 왕이 컴퓨터를 만드는 시대의 왕에게 자리를 내준 거죠. 그런데 이 승자의 자리, 삼성이라고 영원히 안전할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삼성 하마는 완벽한 승자일까요? 이제 모든 경쟁자를 따돌린 걸까요? 저는 여기서 잠깐 제동을 걸어야겠습니다. 성공서사에도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붙거든요. 하만의 주력 무기는 디지털 콕핏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안의 화면과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묶은 운전석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요즘 새 차를 타면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까지 큰 화면 하나로 이어지죠. 바로 그 심장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분야에서 하만의 세계 점유율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20년에는 27.5%로 당당한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엔 약 12.3%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정상을 밟은 바로 그 순간부터 미끄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중국을 데이터로만 짚어보겠습니다. 화웨이가 참여한 차량은 2025년에 약 58만 9천 대가 팔렸습니다. 1년 만에 32%가 늘어난 숫자예요. 중국 안에서 운전 보조 기능을 얹은 신차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57%까지 올라왔거든요. 게다가 이런 기능을 삼성보다 훨씬 싼 값에 붙여서 팝니다. 성능이 아니라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추격자가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서늘한 건 고객이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에요. 테슬라와 현대차는 이미 자기만의 플랫폼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만에 일감을 주는 큰손이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고 경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고객이 내일의 적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 삼성이 이겼다는 소식에 마냥 어깨가 으쓱해지긴 이릅니다. 이런 구조를 경제학에서는 레드퀸 경주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려고만 해도 죽어라 뛰어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한번 이겼다고 트로피를 들고 편히 쉴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그대로 뒤로 밀려나 버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때 세계 1위였던 독일 ZF조차 결국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100년 넘게 쌓은 명성도 그 흐름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세계 1위였던 ZF도 이렇게 됐다는 그 경고는요, 지금 정상에 선 삼성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남의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독일 회사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와 노후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자, 숫자로 보면요. 독일 부품업계는 지금 사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독일에서만 누적 약 2만 2천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ZF는 2028년까지 최대 약 1만 4천 명을 감원합니다. 2023년 이후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약 5만 5천 명입니다. 광역시 하나의 직장인이 통째로 거리로 나앉은 규모입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든다던 나라에서요. 그런데 왜 이게 한국의 문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파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가 아주 두껍게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큰 완성차 회사 하나 밑에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매달려 있죠. 울산, 창원, 화성 같은 도시가 바로 그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 공장들이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요. 문제는 힘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심장이 기계에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못 따라가면 아무리 잘 만들던 부품사도 한순간에 밀려납니다. 어제까지 세계 최고였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신호는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세요. 중국의 두 회사 CATL과 BYD가 세계 시장의 55%를 넘게 가져갔습니다. 10대 중 5대가 넘는 차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독일 부품사들은 배터리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기계공학의 나라였던 독일이 이 자리를 내준 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그들도 새 판에서는 조연으로 밀려난 거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살아남는 부품사는 옷을 갈아입은 회사들입니다. 쇠를 깎던 회사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다루는 회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부품사 스스로 사업을 다시 짜야 합니다. 단순 부품에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통합 모듈로 옮겨가야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인재를 서둘러 키워야 합니다. 기계를 잘 아는 사람에게 코드를 가르치는 일이 급합니다. 손끝의 기술에 머리의 기술을 더해야 하는 거죠. 셋째, 정부가 산업 전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감원의 충격이 제조업 도시로 번지기 전에 재교육과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 큰 물결을 넘기 어려우니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와 직장은 이 변화에 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예전 방식 그대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독일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부품업계가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생존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